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0일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국힘 양쪽 정당에서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 뭐 토론회 같은 거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 뭐 이렇게 좀 디베이트가 있어서 그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충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임대료 같은 것들을 동결한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전세 가격 폭등 그리고 이제 뭐 월세 폭등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죠. 특히 이제 중산층 서민은 그게 더 힘들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임대료 동결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임대료 동결 주장 같은 게 올해죠. 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제 후보 시절에 임대료 동결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뭐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코로나 때 베를린 같은 데서도 임대료가 굉장히 월세가 대폭등을 하니까 시민들이 이제 뭐 프로테스트 하면서 임대료 동결 주장을 했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는 이 조란 맘다니가 하는 임대료 동결 주장이라는 게 뉴욕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뭐라 그래야죠? 저기 조금 불우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대료 안정화 조치를 받는 아파트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뉴욕시요, 맨하탄 포함해서 그게 100만 채예요. 그러니까 공공으로부터 임대료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무려 100만 채가 존재하는 겁니다, 뉴욕에. 그리고 그 조란 만다미가 얘기했던 거는 이런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가 아닙니다. 전체 200만, 300만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료 규정을 그 대상이 되는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 임대료 동결을 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보면은 진행 방식이라는 게 본인이 딱 해서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진행 방식이라는 게 그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라는 게 존재를 해요. 거기서 1년 또는 2년 갱신할 때 그때 임대료 동결을 한다는 것이지 앞으로 영원히 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렌트 안정화 대상 아파트가 뭐냐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모든 아파트가 아니고요. 1947년부터 73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진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대료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게 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1974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 중에서 뉴욕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아파트들은 임대료를 시장가처럼 마구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74년 이전에 지은 거니까 지금부터 무려 거의 50년 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74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인센티브를 받은 아파트, 공공으로부터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게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임대료 동결하자고 프로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베를린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위헌 판결 났습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임대료 동결이라는 게 물론 많은 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명확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그 경제학적 논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임대를 동결을 한다고 했을 때 수요자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공급자인 디벨로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품질이
품질이 나빠져요. 왜냐면은 어차피 져봤자 이게 임대료가 동결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진 다음에 준공한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동결된다고 하면은 높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지으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초기에 세팅됐던 그 수익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저품질의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옵션을 뺄 거고요. 그걸 나중에 소유자한테 전가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 품질 저하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지금같이 땅값도 비싸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공비가 비싸진 상태에서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이라는 건 블루오션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레드오션에 가까워요. 근데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중요한데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지금 다 정체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만큼 비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라는 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시장에서 민간이 들어가서 공급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이때는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는 뉴욕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그냥 져요.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다면은 공공으로부터 임대료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부자들을 위한 고가 월세 아파트만 쭉 제공되게 되는 거고요. 저가 아파트 시장은 민간에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공에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이 과연 질 수 있느냐 봤을 때 공공이 지금 짓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텍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로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비영리 민간 개발업자들이 공공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지금 거의 보편화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차별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공급이 부자들을 위한 아파트만 공급되는 것이고 저소득을 위한 아파트는 공급이 덜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은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건 사실은 이 가격 통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정한 통제는 중요하겠죠. 근데 그 통제라는 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상식선에서의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과 지원 중심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임대료 바우처 같은 것들의 폭을 넓힌다고 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의 그 임대료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본인이 내는 소득의 30%까지는 그 자기가 내거든요. 그 중간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도와주는데 이 임대료 바우처 프로그램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규제 대신에 어떤 지원책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임대료 동결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해야 될 부분들은 수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사는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이 바우처, 주거 월급 부분을 정액제가 아니고 그 정률제식으로 기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정 투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어서 단순히 이제 뭐 임대료 동결 같은 주장보다는 좀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